빼앗긴 말 시장 노트 제가 감상한 게 또 다 달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회장님이 쓰신 시장 노트랑 제가 뭐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달라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거잖아요. 시장 노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아까 그 실온 얘기 할까요 말까요? 네, 하시면 돼요. 25자 이내 이거. 어떤 그 시전문지에서 나뿐만 아니고 여러 시인들한테 같이 보는 거겠지만 앙케이트라는 일이 있어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5자 내고 써라.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시를 쓴 지 한 몇십 년이 됐어도 아직도 시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백지를 놓고 시를 쓰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해. 아니, 위안이 된다. 시가 뭐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그때마다. 그런데, 아까 바다에게서 바다라는 말을 빼면 나는 바다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탁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뭐 어디서 베낀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 우주의 자장을 뚫고 만물의 언어를 캐내는 것. 그러면, 가령 뭐냐면 우리는 말을 이런 것들한테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두고 쓰고 저런 물병을 두고 쓰고 뭐 무슨 성냥개비 하나 두고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을 내가 알아듣는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하고 그거 관계뿐만 아니라 그게 탄생하고 어떤 내가 탄생해진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역사가 한꺼번에 소용돌이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령 101장에서 바다라는 제목이 나온다. 또 산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물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하면은 우선 그 겉보기 그 산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바다에게서 그 말 자체 바다라고 하는 성경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말고 속의 언어를 꺼내라. 그 의원성과 그 내포성을 그 디노테이션과 코노테이션이라는 건데 어떤 내포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포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겉보기에서 우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책상은 책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 얽매이면 나는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그걸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이나 이걸 깨부수고 거기에서 바다라는 말을 뺀다는 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썼던 시, 모든 사람이 썼던 말, 모든 사람이 썼던 생각은 다 빼고 거기다 내 거를 집어넣어야 내가 된다는 뜻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이구나. 그런데 여기 끄트머리 보면은 그 말을 갖지 못해서 나는 먹을 갈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아직 붓도 못 잡았어. 글을 쓰려면 말을 가리려면 붓을 잡고 글자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아직도? 그게 먹을 가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붓방아 찢는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붓도 못 잡고 지금 벼루에다가 목만 아직도 갈고서 먹을 갈고 있어? 이제 글자는 이제 말은 찾으려면 이제 뭐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 회장님의 그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 엄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건 사실이고. 사실이 백지를 보면 나는 시를 못 쓰겠어.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저는 굉장히 용기를 갖지 얻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인 뭐 하여튼 뭐 무슨 저기 죽은 시인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해나 뭐 한영은 뭐 다 그렇죠. 살다가 보면 네. 또 우리 회장님 이게 최근 신작 따끈따끈한 시작단 한국 대표 명시선 100이란 말이에요. 100의 완성 있는 또 살다가 보면 제목이 회장님이 지금 80년 사셨잖아요. 예, 더 살았죠. 살다가 보면 살아보니 어떠셨어요? 한 줄로 딱 한다면 아까 25자 얘기 나왔는데 살다가 보니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온 거죠. 내가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이게 여행 온 그렇죠. 이 세상을 이제 또 여행을 다녀서 산도 보고 물도 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죠. 아주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어떤 길을 가는데 사람마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그 사물을 못 보고 가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여. 예, 그리고 저기 꽃이 폈는데 꽃도 못 보고 꽃이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가고 새가 울어도 무슨 새 울음인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아는도 갈고 또 오래 살아도 남 1시간 산 것만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뭐 짧게 살아도 남 몇백 년 산 것만큼 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이라는 그 시는 저는 뭐 낙서만도 못한 시인데 어쨌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은데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런 거 나오는 그렇게 거예요. 소풍 온 거고 여행 온 거고 또 대백두에 바친다. 이 기념 시집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저게 대백두에 바친다는 시 쓴 거는 1989년 네. 내가 최초로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89년도에 8월 15일 날짜로. 8월 15일. 그럼 의미가 있는 날짜인데요? 아니 그렇게 남쪽 시들은 처음이라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해서 그때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친구들 데리고 갔는데 홍콩으로 해서 뭐 한장 애를 썼어요. 그때 그 수요도 없을 때니까. 갔다 와서 그 중앙일보에 그 광고난 빼고 한 페이지 썼어요.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거. 백두산에 대해서. 대백두 바친다. 대백두에 바친다를. 엄청난 길이죠. 아니, 내용은 형편은 없어. 길이가 그렇다고. 근데 그거를 실었을 때, 그때 임재걸이라는 문화부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칼라로 이제 나는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 한복을 가지고 갔어. 모시옷을. 모시옷을 입고 또 천지에서 수영돼 있지. 그건 김은희가 한글 이것을 근데 막 칼라로다가 싣고 대백두 바치나 실었는데, 그때 그 임재근이라는, 임재걸이라는 문화부장이 견책을 받았어. 심의위원회에서. 왜 견책을 받았겠어요? 왜 받았을까? 견책이랑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치? 네. 왜 그렇게 좋은 시를 왜 조금 높이다 그러냐. 전면에 실었는데. 굉장히 긴 시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3년 동안 이제 시가인 국토위원이라고 연재하게 됐죠. 네. 근데 그때 아마 그 대백두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난 백두산에 내 생에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었어, 사실은. 지금은 뭐 소련도 가고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고 다 가지만은. 이게 그럼 계기가 돼서 시가 있는 국토여행 1, 2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탄생한 거예요? 그걸 연재한 거 중앙일보 3년 동안. 3년 동안 그 연재한 게 지금 책으로 1, 2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단종에게 바치는 또 그렇죠. 예, 막 마음이 막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또 시가 있는 국토 그 기행이 그렇게 탄생했군요. 네, 그렇게 합니다. 대백두에 바친다. 그래서 저기는 백두산이라고 하는 산은 그냥 우리 민족의 무슨 용산이다, 성산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제가 백두산 천지를 내가 7번 가봤습니다. 7번? 예. 그런데 6번 중국으로 가고 한 번만 북한으로 해서 그리고 해 뜰 때 3시에 이제 거기서 올라갔더니 5시 해가 뜹디다. 그래서 북쪽 북한 쪽에서 그래서 일출을 봤죠. 아, 일출. 예, 그랬는데 거기는 뭐가 나뿐만 아니라 이 결의를 낳고 기른 산 아닙니까? 거기에 뭔가 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민족 혼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백두산이 언제 활화산이 되느냐고 지금 그러잖아요. 저기 터지면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발해가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저놈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남쪽은 괜찮고 저쪽으로 가면 괜찮겠는데 지금도 저건 이글거리는 저기 용암 저거가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민족의 어떤 염원인 것 같아요. 회장님의 60년의 그런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땀을 이 짧은 시간에 들으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막 시간은 흐르고 있고 60년을 어떻게 뭐 아는 게 있어요. 너무 그러시면 회장님 누가 뭐라 해. 우리 또 한국 시인협회장
하셨고 또 한국 시조 시인협회장님도 하셨고 지용 회장님도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님이신데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제가 몸담고 있는 재능문화 재능신앙송협회 자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어떠세요? 아, 좋죠. 뭐 회장, 시인협회 회장, 뭐 다 뭐 합한 거보다도 재능 자문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제가 재능 그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재능 신앙성 협회가 협회 자문위원이 또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제가 그 노래야라는 시가 왜 문가부 특상을 먹었느냐. 참 그 세상입니다. 이전영이라고 하는 연대 국문과 학생이 있는데 내가 그 이제 박동진이하고 이현영하고 신촌에 하숙을 했어요. 이제 그게 내 시집이었어. 내 시집인데 같이 하숙을. 근데 그 친구들이 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SNC도 그쪽에 주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신춘문예 투고를 왜 자꾸 했느냐 지금 고백하면은 이런 게 내가 시조를 언제 누구한테 배운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시조를 옛날에는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대학에서 시조 안 가르쳐줘요. 시조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시조를 눈을 떴느냐? 나는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많이 읽었죠. 근데 이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을이 되면 100일장을 하네. 근데 그 100일장은 그때는 시소설이 나와. 시조가 나와. 나는 다 쓰는 거예요. 시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그럼 다 내가 장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쓰기만 하면 장원? 거기서 오면 나를 당할 수 없어. 왜냐면은 걔들은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천재지. 책을 안 읽으니까. 나는 뭐 국어 선생이 시조를 이렇게 쓰면 3, 4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초장은 어떻게 쓰고 종장 이런 거 없는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신춘문예 같은 것도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시하고 시조하고. 근데 시조는 막 그냥 뭐 유석 선생이 뭐 통곡을 그만두다 칭찬하고 당선하는데 이 자유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동시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나를 이제 비웃어. 난 지금도 시조가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인하고 시조 시인하면 어쩐지 시조 시인이 계급이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냥 시인보다는 시조 시인. 무슨 시조란 두 글자도 더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시인이거든. 우리나라 시인. 그 시인은 외국에도 많잖아요. 시조 시인은? 시조는? 시조는 우리나라. 우리 모국어만 가지고 한글인만 가지고 쓸 수 있는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별한 시인이야.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도 그렇고요. 그 이제 노래요라는 거는 나는 그때 이제 신춘문예를 아무리 당선해도 원고청탁 쏘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 전쟁은 아무 데도 없어. 신춘문예가 오관왕이어도? 그때 오관왕이 아니지만 약간 시. 근데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난 또 친구들이 자유신을 못 쓰는 놈으로 한번 약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제 한국일보에 64년 이제 북이선 당선하는데 동아일보랑 같이 당선해. 북이선. 끝과 왕년과.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또 더블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두 군데 한 군데 취소한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일보는 동아일보는 상금이 2,500원인데 한국일보는 5,000원이야. 그래서 한국일보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쪽으로 당선한 거야. 5,000원 때문에. 해니까 더블이니까. 그때 나한테 큰 돈이었죠. 2,500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인예술상도 투고할 수가 없어. 두 개를 다 1등 수석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전영이가 신촌, 나는 그때 영천에 하수하고 있었는데 내 앞에는 대신중학교에 이선규라는 애가 같은 방에 쓰는데 신예술상이 낸다고 작품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난 마침 노래라는 작품을 이렇게 써서 이제 그 머리맡에 두고 이게 신춘 씨의 동인지에 내려고 하던 건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그냥 이렇게 이선규라고 대신중학교 같은 룸메이트
이름을 써서 친구. 이걸 갖다 내보라 그런 그러니까 거야. 회장님 친구가 친구지 아니지. 나는 우리 웬 중학생이 같은 방 하숙동생. 그랬는데 이게 특상을 먹은 거야. 노래요, 특상이라는 거 이제 뭐 시, 소설, 평론, 뭐 희곡 다 해가지고 자기 소설 다 있게 해서. 근데 뭐 그때 뭐 모윤숙 뭐 무예 양주동 뭐 이런 이들 막 그래가지고 막 모윤숙이가 소리 높여 웃고 박수 치고 난리 났었대. 너무 잘. 근데 이 시가 네. 한국일보에 또 발표가 된 거야. 특상이 노래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시군이 안 발표됐는데 그 당선자들이 거기에 반한 사람이 그때 한국일보 기자하고 문학청년이었던 김성우 씨가 뿅 간 거야. 아, 우리 자문 김성우 고모님이요? 거기에 뿅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친해고 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84년에 김성우라는 분이 한국일보 본지 편집국장이 됩니다. 편집국장이 돼가지고 맨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은 신문에 그 사람은 꿈이 시인 만세. 아니 시를 연재하거든. 시를 연재하고. 그래서 한강이라는 연재인데 그때 뭐 박두진, 뭐 구상, 뭐 서정주, 뭐 난다 긴다 하는 뭐 큰 시인들 많았는데 날더라 쓰라는 거야. 김성우 고모님이요? 난 그 김성우가 얼마나 자존심이 알잖아. 네,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지 보통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그 연재시를 쓰라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이제 뭐 나는 그 사양도 못하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84년이잖아. 네. 그래서 김성우 친하고 그때 김순환은 잘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우가 나중에 뭘 했냐면은 그 편집부 나와서 부속지 그러니까 일간 스포츠라는 게 이렇게 컸어. 그 주간 한국 뭐 이런 부속지들 사장이 됐어요. 그 첫마디로 첫 번에 이제 시인만세하자고 해서 이제 그때 그래서 김순환은 아주 잘 몰랐었어. 그런데 시인만세가 돼가지고 그걸 좀 하는데 이제 내가 중간에 껴들어서 시작한 거죠. 셋이서 셋이서 늘 만났어. 김수남 사장님하고 이금배 회장님하고 우리 김성우 고모님하고 세 분이서 그 역사를 만든 거네요. 시인만세. 그래가지고 1987년 11월 1일 그날이 최초 시인날. 그래가지고 전국 그 지방에서 그 예선대회를 해가지고 김성천이라는 애가 그 조병아의 내일인가 하는 작품도 시낭송가가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시낭송가가 탄생하는 게 1987년 11월 시인만세 1일. 그때가 이 세종문화회관 3,500석을 타고 몇십 명의 안표 장사들이 막 광화문 헤맬 때야. 그때 거기 온 사람이 그때 대통령 되기 직전에 이제 노태우, 뭐 정주영, 뭐 그런 분들 많이들 뭐 예술가들 그 큰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짝수달 그러니까 2월, 4월, 6월 24일 날은 그 백상기념관이라고 있었어. 그게 그 안국동 노타리 집도인데 거기 카페에서 시낭송이 밤을 갖는 거야. 누구든지 와서 그냥 공짜로 술 먹고 안주 먹고 시한수에면 돼. 뭐 이당도 오고 뭐 무슨 뭐 김남도 오고 다 허봉하고 그때 미당 살아계실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시낭송 단체가 별 단체를 그런 걸 행사를 하다가 그 이제 한국일보에 이제 편집국장 하던 이제 김수남이 그 재능에 얘는 박사장하고는 다 부산고등학교 선후배야. 그래서 그걸 끌어들여서 재능신앙송협회를 맡긴 거야. 그게 1991년도에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이래 87년부터 해서 그 전에도 했어요. 그 전에 이름 없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재능의 걸 맡아주니까 재능신앙송협회라는 거지. 그때는 내가 주로 심사하고 그런 것도 했었지. 지금은.